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프랭클린은 천재였으니까. 하지만 기록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말은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1706년 영국 식민지였던 보스턴. 벤자민 프랭클린은 17남매 중 15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비누와 양초를 만들던 소규모 자영업자였고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교육은 고작 2년도 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미 많은 인생은 방향이 정해지곤 했지요. 그 시절 식민지 사회에서 가난하고 학벌도 없고 후원자도 없는 아이에게 미래란 그저 부모가 하던 일을 이어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프랭클린 역시 12살부터 인쇄소 견습공으로 일하게 됩니다. 형의 인쇄소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주어진 환경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려 애쓰기보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실행했습니다. 인쇄소에서 그는 활자를 찍는 손보다 글을 읽는 눈을 먼저 키웠습니다. 밤이면 몰래 책을 빌려 읽었고 스스로 문장을 흉내내어 다시 써보았습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당장 보상이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써먹을지도 모른다. 그 정도의 막연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형의 신문에는 식민지 사회를 풍자하는 글들이 실렸습니다. 프랭클린은 익명으로 투고를 시작합니다. 여성의 이름을 빌려 쓴 풍자 글이었는데 이 글이 독자들에게 꽤 큰 반응을 얻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게 됩니다. 생각은 실행했을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는 사실을. 하지만 성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형과의 갈등, 검열 문제, 그리고 권위에 대한 반발. 결국 그는 아무 연고도 없는 필라델피아로 가출하듯 떠납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립뿐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훗날 그가 직접 회상한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길 위에서 빵을 들고 걷던 초라한 청년. 그 모습은 훗날 초상화 속의 위험 있는 정치가와는 거리가 멉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도전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프랭클린의 출발은 잘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일단 해보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실패한 가난한 청년이다. 대신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해보자. 이 태도는 이후 그의 전 생애를 관통합니다. 과학실험, 출판, 외교, 정치까지 모든 도전의 공통점은 생각보다 실행이 먼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프랭클린의 인생은 서서히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나이에 성격이 바뀌겠어. 사람은 원래 타고난 대로 사는 거지. 벤자민 프랭클린 역시 젊은 시절 자기 자신에 대해 비슷한 고민을 했던 기록을 남깁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나는 말이 앞서고 참을성이 부족하며 자주 후회하는 사람이다. 이 고백은 미화된 영웅의 언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결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한 인간의 솔직한 기록입니다.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프랭클린은 인쇄소에서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불안정했습니다. 말다툼을 자주 했고 사소한 일에도 흥분했고 뒤돌아서서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는 여기서 흥미로운 선택을 합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관찰하기로 한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정말 나아질 수 없다면 왜 우리는 평생 후회를 반복하는 걸까? 그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는 아주 소박하지만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실험을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습니다. 그가 적은 기록에 따르면 그는 13가지 덕목을 정리합니다. 절제, 침묵, 질서, 결단, 근면, 절약, 성실. 지금 보면 평범한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목록이 아니라 방식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 대신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 가지만 지켜보자. 예를 들어 침묵이라는 덕목을 정한 주에는 쓸데없는 말을 했는지, 감정적으로 반응했는지 하루가 끝날 때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했습니다. 이 방법은 오늘날 심리학이나 행동과학에서도 자기 관찰 기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18세기 식민지 사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관리한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는 이 실험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록에는 이런 문장도 남아 있습니다. 나는 끝내 완벽해지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 이전보다는 나아졌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장면을 마주합니다. 프랭클린은 변화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정을 실행했을 뿐입니다. 이 태도는 그의 인간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상대를 논파하는 데 능숙했지만 그로 인해 적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토론할 때 내 생각엔 혹시 틀릴 수도 있지만 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역시 계산된 정치술이라기보다는 사람 사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생활의 지혜에 가까웠습니다. 프랭클린은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 대단한 결심이나 감정의 폭발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점검하고 다음 날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6080대 시청자분들께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때 나도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하지만 프랭클린의 기록은 후회를 부추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그때 못했어도 지금 할 수 있는 건 있다. 그는 젊었을 때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생 동안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했던 사람에 가깝습니다.
이 실험은 그의 인생을 단번에 바꿔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곧 더 큰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글을 쓰는 인쇄공에서 사람들을 연결하는 인물로, 그리고 점차 식민지 사회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기억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길을 닦고, 우물을 정비하고, 마을 일을 함께하던 시절 말입니다. 프랭클린의 실행은 바로 그런 삶의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시작된 변화.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똑똑해질 수는 있어도 혼자서는 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를 더 넓은 무대로 이끕니다. 도시를 넘어 식민지를 바라보게 만들고 마침내 세계 정세 속으로 발을 들이게 합니다. 사람 사이에 서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쪽 편을 들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부르는지 말입니다. 프랭클린이 바로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그의 평판은 점점 커졌습니다. 글을 잘 쓰는 인쇄공, 생각이 깊은 토론가, 사람을 모으는 조직자. 자연스럽게 그는 여러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지점으로 불려다니게 됩니다. 당시 식민지 사회는 겉보기보다 훨씬 불안정했습니다. 영국 본국의 세금 압박, 식민지 내부의 계층 갈등, 상인과 농민, 도시와 지방의 이해관계. 누군가는 분명히 편을 들어야 했고 누군가는 공격받을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프랭클린은 가장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선동가도 영웅도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중재자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그의 기록을 보면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느 쪽도 전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때로는 비겁하다는 비난으로 돌아왔고 때로는 기회주의자라는 오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프랭클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의 박수보다 지속 가능한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회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결정이 10년 뒤에도 유지될 수 있을까? 지금 이 선택으로 누가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될까? 이 질문들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논의를 멈추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랭클린의 방식은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래서 종종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우물쭈물하느냐? 결단력이 없다. 이런 말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내린 결정이 공동체를 오래 괴롭히는 장면을 이미 여러 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그는 정치인이라기보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자에 가까웠습니다. 화폐 문제, 우편제도, 식민지 간 소통 구조까지 화려하지 않지만 없으면 바로 불편해지는 일들.
이 점에서 프랭클린은 특이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눈에 띄는 일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가장 좋은 결과로 여겼습니다. 갈등이 폭발하지 않고 도시가 조용히 굴러가며 사람들이 일상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그의 실행 목표였습니다. 익숙한 장면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혹은 마을에서 늘 중간에서 말리던 사람. 고생은 했지만 기록에는 잘 남지 않았던 역할 말입니다. 프랭클린의 인생에도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알려졌지만 영웅 대접은 받지 못하던 시간. 그러나 이 경험은 그를 더 큰 무대로 내보낼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그는 식민지를 대표해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의 한복판으로 말입니다. 사람이 외국 땅에 서면 대개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거나 괜히 더 크게 말하거나 혹은 상대를 빨리 설득하려 들지요. 프랭클린은 달랐습니다. 1776년 그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프랑스로 향합니다. 임무는 단순하면서도 막중했습니다. 미국 독립을 위해 프랑스의 지원을 얻어내는 것.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이 일은 결코 쉬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영국과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른 상태였고 재정 상황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막 탄생하려는 미국은 아직 국가라고 부르기에도 불안정한 존재였습니다. 프랑스 입장에서 미국을 돕는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돈과 외교적 위험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이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논리로 설득하는 외교관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으로 다가가는 외교를 택합니다. 그는 화려한 궁정 복장을 피했고 검소한 옷차림을 유지했습니다. 프랑스 상류 사회는 오히려 이 모습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고 꾸밈 없는 태도, 자기 주장을 강요하지 않는 말투. 그는 새로운 세계에서 온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이 이미지 역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프랭클린은 프랑스 지식인 사회가 자연과 이성을 존중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그 분위기에 맞춰 자신을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회에서 미국의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고 영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원할 뿐입니다. 이 말은 정치적 구호라기보다 인간적인 호소에 가까웠습니다. 프랑스의 학자들, 외교관들, 귀족들은 그에게서 야심찬 혁명가보다 신중한 어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프랭클린은 수년 동안 뚜렷한 성과 없이 기다리는 시간을 견뎠습니다. 조급함을 드러내지 않았고 실패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기 성과보다 관계의 축적을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은 외로웠을 것입니다. 낯선 언어, 낯선 문화, 그리고 고령의 몸. 그러나 그는 이 시간을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싸는 시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미국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군사적 재정적 원조, 그리고 국제적 인정, 미국 독립전쟁의 흐름이 이 결정으로 크게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과조차 프랭클린 개인의 승리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 자신도 공을 독차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문을 두드렸을 뿐 문을 연 것은 시대였다. 그가 남긴 이 말에는 자신의 역할을 과장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내가 해온 일도 당장 보이지 않았을 뿐 의미는 있었던 게 아닐까? 프랭클린의 외교는 빠른 결론이 아니라 느린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그가 평생 지켜온 실행의 원칙과 닮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성과를 이루면 대개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이건 내 전문이다. 나는 이 분야의 사람이다. 하지만 프랭클린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과학자라 부를 때마다 그는 고개를 젓곤 했습니다. 나는 그저 궁금해서 해봤을 뿐이다. 오늘날 그를 떠올리면 번개 실험, 피뢰침, 전기 연구가 먼저 생각납니다. 하지만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의 출발점은 학문적 명성이나 연구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불편함이었습니다. 왜 번개가 칠 때마다 집과 창고가 불타는가? 왜 교회 첨탑은 늘 위험한가? 이 질문은 실험실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은 대학에서 과학을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식 교육도 없었고 연구실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관찰, 기록, 그리고 반복이었습니다. 유명한 연 실험 역시 위험을 무릅쓴 영웅적 행위로 묘사되곤 하지만 실제 기록을 보면 그는 무모한 실험을 경계했던 사람입니다. 직접 번개를 맞으려 하지 않았고 금속과 거리, 조건을 세심하게 고려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증명했는가가 아니라 이걸로 무엇을 줄일 수 있는가였습니다. 화재, 피해, 두려움. 그래서 피뢰침 역시 특허를 내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그는 발명을 공개합니다. 이 선택은 당시로서는 이례적이었습니다. 발명은 곧 수익이었고 지식은 곧 권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랭클린은 지식을 소유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에게서 빌려왔고 다음 세대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 태도는 그의 과학 활동 전반에 드러납니다. 그는 실험 결과를 숨기지 않았고 유럽 학자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오류도 공개했습니다. 틀릴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그의 실행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프랭클린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실험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해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역시 하나의 답이다. 이 태도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매우 성숙한 자세입니다. 성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장면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고쳐 쓰고 다음에 더 나아지게 만들던 경험 말입니다. 프랭클린에게 과학은 명암의 적을 직함이 아니라 삶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문제를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그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겨줍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를 모든 걸 해결해 줄 사람으로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함께 따라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프랭클린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 합리적인 어른. 겉으로 보면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짐이 함께 따라옵니다. 프랭클린은 자신이 점점 기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의견을 묻는 사람이 늘었고 어떤 사안이든 그의 말 한마디가 기준처럼 여겨졌습니다. 문제는 그가 늘 옳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영국과의 관계를 둘러싼 문제에서 그는 가장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초기에는 완전한 독립보다는 영국과의 개선된 공존을 기대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후대의 시각에서 보면 우유부단하거나 안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록을 보면 그의 판단은 현실적인 계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식민지의 군사력, 재정 상황, 국제사회의 냉담한 시선. 그는 이 모든 조건을 고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결과로 판단합니다. 왜 더 일찍 결단하지 않았느냐? 왜 처음부터 독립을 주장하지 않았느냐? 이 질문들은 프랭클린을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완벽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자 자신의 입장도 바꾸었습니다. 이 점에서 프랭클린은 흔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번 내린 판단을 고집합니다. 틀렸음을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의 삶이 부정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랭클린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변했는데 생각이 그대로라면 그게 더 큰 문제다. 이 태도는 그에게 또 다른 비난을 안겼습니다. 기회주의자, 입장을 바꾸는 사람, 신념이 없다는 말까지. 그는 이 모든 평가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 그저 사실로 적어두었습니다. 마치 후일 누군가가 다시 판단해 주길 기다리는 것처럼. 이 시기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마지막에만 발언했고 확신이 없을 때는 아예 침묵을 택했습니다. 프랭클린에게
침묵은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실행이었습니다. 이런 기억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앞장서서 결정했지만 나중에는 뒤에서 지켜보는 역할을 선택했던 순간 말입니다. 프랭클린은 자신이 영원히 중심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내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그의 인생 마지막 국면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중요한 실행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붙잡고 싶은 것이 많아집니다. 자리, 영향력, 그리고 아직 필요하다는 느낌. 프랭클린 역시 그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정말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일까? 미국 독립이 가시화되고 헌법 논의가 본격화되던 시기, 프랭클린은 이미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한마디만 해도 회의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의도적으로 앞에 서지 않으려 했습니다. 토론이 과열될수록 그는 젊은 대표들의 발언을 먼저 듣게 했고 결정적인 순간에만 짧은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그의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말을 존중하지만 그 존중이 생각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프랭클린은 헌법 초안 작성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을 지켜보았습니다. 주간의 이해관계, 권력 분산 문제, 인간의 이기심까지. 이때 그는 완벽한 제도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한 헌법은 없지만 고칠 수 있는 헌법은 만들 수 있다. 이 말에는 그의 평생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완성보다 수정, 결론보다 지속. 그는 마지막까지 회의에 참석했지만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리를 지키되 주도권은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의 겸손이 성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였다는 점입니다. 물러남은 자연스러운 노쇠가 아니라 의식적인 실행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스칠지도 모릅니다. 내가 물러난 뒤에도 일은 계속 굴러가고 있을까? 프랭클린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한 듯합니다. 그래야만 한다. 그는 자신이 사라진 뒤에도 제도가 작동하길 바랐고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의견을 참고사항으로만 남깁니다. 이 선택은 당장 화려해 보이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랭클린의 삶은 조용한 정리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무엇을 후회했고 무엇을 받아들였는지 마지막 장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잘한 일보다 놓친 선택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지요. 프랭클린의 노년 기록을 보면 의외로 후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만족해 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시선은 담담했고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자서전을 정리하며 자신의 인생을 성공담으로 만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영웅의 서사가 아니라 과정의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습니다. 내 인생에는 우연이 많았고 내 선택에는 실수가 많았다. 이 문장은 겸손을 가장한 미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의 삶에는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돈에 대한 집착이 있었음을 인정했고 가족에게 충분한 시간을 쓰지 못한 점도 조용히 적어두었습니다. 특히 아들과의 관계는 끝내 회복되지 못한 채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프랭클린은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 대신 그렇게 되었다고만 적습니다.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는 태도입니다. 그가 가장 많이 되돌아본 것은 성취가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흥분했는지, 기다렸는지, 상대를 이해하려 했는지, 그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그건 재능이 아니라 참으려 했던 시간 덕분일 것이다. 이 문장은 프랭클린이 평생에 걸쳐 실행해온 원칙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빠른 결론보다 느린 판단, 강한 주장보다 지속 가능한 관계. 노년의 그는 더 이상 새로운 업적을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남깁니다. 다음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고칠까? 이 질문에는 자신이 완성하지 못한 일을 인정하는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신뢰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도 완성은 아니었지만 헛되지는 않았구나. 프랭클린의 노년은 승리의 시간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을 쥐고 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놓고 보면 눈부신 성공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소년에서 외교관, 발명가, 건국의 어른까지. 하지만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미완성의 연속이었습니다. 잘못된 판단, 늦은 결심, 돌이킬 수 없는 선택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지금까지 이야기되는 이유는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프랭클린은 도전이라는 말을 거창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도전은 인생을 뒤집는 결단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모르면 읽었습니다. 불편하면 고쳐보았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말하기보다 들으려 했습니다. 틀렸다고 느끼면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눈에 띄지 않았고 당장 박수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실행들이 쌓여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프랭클린의 기록에는
자신을 영웅으로 규정하는 문장이 없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늘 오르려 하지 않았다. 다만 고치려 했다. 이 말은 그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태도입니다. 도전은 성공을 보장하지 않았고 실행은 늘 불편함을 동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전함보다 작게라도 움직이는 불안함을 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완벽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실행을 해오셨고 누군가의 삶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셨을 겁니다. 프랭클린의 인생이 말해주는 것은 늦어도 괜찮다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현실적인 메시지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는 것. 그는 마지막까지 배우려 했고 마지막까지 고치려 했으며 마지막까지 다음 세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도전은 끝내 완성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어질 수 있는 형태로 남았습니다.